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치 못하네. 어제 그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 계단에서 자빠져가지고 양 무릎 관절하고 손목이 좀 약간 좀 심하네요. 5주 진단, 자가 진단해서 조심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운동력도 떨어지고. 여러분도 뭐 감기도 조심하셔야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도 항상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별도로 제 소개는 약하겠습니다. 뭐 이 동네에 한 17년 가까이 사시 위주로 강의를 하다가 한 5, 6년 전부터는 변시도 같이 하고 공단계에서 경찰 승진 그리고 저쪽 다른 쪽에서 법무사 강의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처럼 우리 수강생들이 적어서 명퇴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거의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내년에 딱 50명 합격이죠, 내년에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성골이 되나 진골이 될까 해서 보면 다 또 경험이 한두 번 있으신 분들이 막차 탔더라고요. 이번 1차 되신 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은 저는 있다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죠? 되면 진골 소리 들어요. 송골은 아니지만. 진짜 뭐 옛날 70년대로 회귀하지 않았나? 70년대 뭐 20명, 30명, 70명 막 이렇게 뽑을 때 그때보다도 더 지금 적어진 상황이니까는 이번 기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준비 제대로 하시고 저는 옆에서 뭐 딴 거 몰라도 형소법만큼은 지금 우리 사시 출제 경향 등에 고려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도와주면 큰 문제 없이 오히려 어느 정도 실력 되신 분들은 고득점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강의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진행 방식은 계획서에 잠깐 언급되어 있듯이요. 일단은 고민을 좀 했어요. 뭐 기본서를 전제로 해가지고 출발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횟수도 10회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여러분들 동료들 물어보니까 다들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욕들이 차 있어가지고 기본 강의는 약하고요. 최소한 여러분들 뭐 몇 번은 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아예 블랙박스 제가 보기에도 좀 창피한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를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업을 시켰는데 이 책을 갖다가 일단은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한 27페이지까지인가요? 그리고 또 올해 사법시험에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기피사유나 또 불복 방법들 나왔는데 그 부분들이 이 부분에 보면 한 3페이지, 4페이지 가까이 할애되어 있고 또 변사기라고 해서 사례 연습집을 제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몇만 원이라도 또 주고 사는 부담 때문에 항상 찌라시 형태로 항상 학원에서 해가지고 가제본에서 무료로 드리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도달하고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역작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이 사례 연습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변시도 그렇고 특히 사법시험도 요새는 복잡다단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뭐 10점에서부터 5점, 15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진도별로 사례 쟁점을 지금까지 사시나 변시나 또는 법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왔던 거를 순서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좀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진행을 하다가 관련된 부분에 연습, 사례 연습 찾아가서 간단히 보는 식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오늘은 사례 연습은 한 47페이지까지인가요? 총론 부분이요. 소송 조건 경합에 있을 때 어떤 충돌 해결 방법 그 부분까지 하는데 한 17개인가? 그렇지만은 중복이 많이 됩니다. 블랙박스하고 그래서 충분히 한 3시간 반 정도로 또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판례가 아니라 학설도 한 줄씩 써주는 게 득점에 유리합니다. 채점 기준표에도 나와 있고 근데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러질 않죠. 거의 뭐 시간 안배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옛날처럼 또 답안지도 그렇죠. 사면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변시 같은 경우는 10점짜리라도 학설은 명칭만 쓰고 판례 한 줄 키워드 쓰고 그다음에
당신의 입장 검토 내리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리는 식으로 해서 한 12줄 쓰면은 되죠? 대시 준비하시는 거죠? 10점짜리. 네, 사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좀 이제 칸을 좀 하더라도 학설 이름 뿐만이 아니라 키워드 되는 뭐뭐라는 적극설, 뭐뭐뭐라는 소극설에서 한 반줄 정도씩은 학설의 내용까지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판례 입장 키워드 한두 줄 그렇게 쓰고 여러분의 검토.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사법시험에서는 유용한 포맷이죠.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 잡을 필요도 없죠. 이제는 뭐 문제 제기해도 되고 뭐 쟁점 정리해도 되고 문제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냥 쟁점에 대한 견해 대리 이렇게 쓰시는 답안도 있고 요거를 여기서 문제 제기했던 쟁점을 좀 길더라도 한 반줄 정도 뭐뭐에 대한 뭐뭐 여부 적법성 여부 뭐 증거 능력 유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학설 판례 검토 지금 변시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은 목차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학설을 횡처리해야겠죠. 뭐뭐라는 무슨 설, 소극설, 그 다음에 뭐뭐라는 적극설. 우리 또 형사소송법은 인용 구조가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충설 입장이 많습니다. 그게 통설 판례. 그래서 뭐뭐라는 뭐 절충설 등이 있다 해서 가능하면 한 줄 반, 두 줄 이내로 쓰고 변시 준비하시는 분은 최소한 학설 명칭이나 또 써주시면은 그게 기준표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부분 보면 채점 기준표에 제시가 돼 있어요. 사시하시는 분은 최소한 한 줄 또는 반 줄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는 계속 이번 강의를 하면서 판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체크하라고 해주고 키워드 정도 그런 건 반드시 해서 한 줄이나 두 줄 정확하게 판례를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점에서 뭐 이념 구조라든지 또는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검토 결론을 내리고 어떤 입장이 어떤 관점에서 비추어 또는 타당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문제 제기했으면 문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사안 해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죠? 한두 줄 그죠? 요거 한 대여섯 줄 쓰면은 여러분들 사실도 지금 지면이 한정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시간 안배를 해야지. 특히 여기 노장 별로 안 계시네. 노장 아니죠? 노장들 그냥 쓸데없이 막 아는 거 나왔다 해가지고 10점짜리를 한 페이지 이상 막 쓰다 보면 다음 문제 쓰기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도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특히 A급으로 찍은 문제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 나왔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광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전체적인 배점의 어떤 구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5점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번 사법시험에서도 재정신청 관련해가지고 5점짜리 등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목차 거의 무시해도 돼요. 목차 하면 세 줄 줄어들죠. 그냥 첫 줄에다가 문제점 이렇게 한두 줄 하고 줄 바꿔서 또 이렇게 무슨 설이 있지만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죠 뭐뭐라는 입장에서 비추어 뭐 판례 태도에 비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 내리면은 5점짜리 한 7줄 정도로 줄일 수가 있죠. 이것만 하더라도 뭐 이건 제가 잔소리 같지만 옛날에 20년 전 뭐 이럴 때에는 사안 자체도 복잡다단하고 약간의 논리가 필요하도 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는 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변시 같은 경우는 뭐 사안은 한 지면에 꽉 차가지고선 그 형법이 또 전제가 돼가지고 복잡다단하지만은 변시는 그렇죠. 설문만 읽어봐도 뭘 물어보는 쟁점인지 그죠? 그래서 약간 센스 있고 뭐 하는 분들은 형사소송법 답안 작성할 때에는 그냥 형사 전반적인 그 사례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쟁점 부분 내가 알고 있는 건지 해가지고 갑이나 A나 그것만 혼동되지 않게만 쓰면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 시험이 좀 쉬운 편이 있죠? 증거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나 기피 사유, 뭐 상고이유가 되는지 뭐 17조 6호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뭐 공소법 위반 의뢰를 하고 그것을 담당한 경우 제척법관 아니라는 게 그게 판례 입장이고 383조 1호 법규 위반이 없다 판결형이 미친 그것도 5점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제일 까탈스럽지 않았나.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뭐 수험가에서
A급으로 찍었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데, 네,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저하고 하는 거, 그리고 한 예습 30분, 한 복습 30분, 이 정도 시간 할애하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쪽으로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늦게 오신 분, 진행 방법은 블랙박스를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요, 그 관련된 부분에 사례 연습이 있으면 그 부분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 어떤 몇 개는 좀 자세히 볼게요.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안 해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요, 오늘 첫 시간에 3페이지 보시면 블랙박스요. 이 총론 부분 해가지고 팁으로 만들어 놨죠. 얼마 전에 또다시 형사소송법이, 그러니까 19회 국회 마지막에 우당탕탕 수백 개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그중 형사소송법도 낑겨가지고서는 훌쩍 넘어갔는데 지금 학계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양가로 3번만 볼게요. 한 달 전쯤에 개정이 된 5월 29일 일부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큰 의미가 없고요. 동그라미 2번을 체크를 하세요. 전문법칙과 그 예외가 이 규정에 의해서 많은 앞으로 요동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노무현 교수 등 검사 물 좀 먹었던 분들이 법률 전문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분들이 위반한 것들이 공청회에서 제대로 걷지 않고 후다닥 넘어갔는데 어떤 문제냐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313조 1항은 아주 중요한 전문법칙 예외 규정입니다. 313조 1항 본문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이 초입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2조 규정 이외에, 전 2조 규정 이외이니까 311조는 법원 면전 서류예요. 법원이 작성한 공판조서나 검증조서. 그리고 312조는 각종 수사서류요. 피의자 신문조서, 뭐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한 거라고 하니까는 결국은 313조 1항 본문의 적용 범위는 결국은 법원과 무관한, 수사기관과 무관한 일반인이 스스로 작성한 통상의 진술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인이라고 할게요. 변호인이 의뢰인, 체포 구속된 의뢰인하고 면담하고 그자가 말하는 것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진술 기재 서류입니다. 결국은 313조 1항 본문의 규율 대상은 법원과 무관한, 수사기관과 무관한 전문 증거 중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누가 얘기한 거를, 이분이 얘기한 거를 제가 받아쓴 형태, 이러한 것들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은 서명 날인 등을 전제로, 서명 날인을 전제. 자, 진술서, 자술서는 뭡니까? 스스로 기재했기 때문에 인정 주체, 성립의 인정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작성자가 되겠죠? 작성자가 곧 누가 되니까? 진술자가 되니까 이 자가 법정에서 최소한의 요건, 성립의 진정, 전문법칙의 가장 일반적인 전제 요건은 성립의 진정입니다. 성립의 진정은 어떤 의미죠? 제가 쓴 일기장입니다. 이걸 법정에서 읽어보고 내가 쓴 대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성립의 진정이고, 조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술서와 달리 조서는 뭐와 뭐가 다른 거죠? 뭐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진술자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진술자가 얘기한 대로, 진술한 대로 작성자가 받아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하지 않고 꾸민다고 하죠.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분명히 피의자는 A라고 얘기했는데 넌 A로 다르게 쓴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서에 있어서 성립의 진정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읽어보고 뭐 피신조서나 진술조서, 제 서명 날인 간인이 맞네요. 형식적 진정 성립. 그래서 조서 작성 과정에 적법하다, 뭐 묵비권이 고지돼 있고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돼 있고 우리 법 241조 이하 준수했고, 그 다음이 실질적 진정성립 읽어보고 난 다음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안 돼가지고 이 동네에 있으시네. 그래도 막차 타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읽어보고
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실질적 진정성립. 그래서 성립이 진정하면 형식적 진정성립 플러스 실질적 진정성립이다 하는데 2007년도 개정법은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312조에 보면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형식적 진정성립이 편제됐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성립의 진정은 2007 개정법 이외에서는 실질적 진정성립. 읽어보고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기관이 올바로 받았었습니다. 확인해 주는 건데 진술서는 작성자가 곧 진술자니까 의미가 없죠. 네, 제가 쓴 거 맞네요. 만일에 여기서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안 쓴 것 같네 하면은 어떤 증명 문제예요. 증명력과 관련된 뭐 감정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증명의 문제가 제기될 뿐 지금 여기서 전문부처에 얘기하는 증거 능력 유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진술기재 서류는 자, 법원이라든지 311조가 법원 면전서류죠? 이것도 아니고 또 각종 수사서류도 아니고 이거 외뜰이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만나가지고 방어 준비하면서 변호인한테 얘기한 걸 변호인이 수첩 같은 데 기록할 수 있죠. 그러한 형태예요. 아니 그럼 일반 사인 이분이 저한테 얘기한 걸 제가 받아 쓴 형태도 조서 형식이죠. 근데 각종 공판조서도 아니고 법원과 각종 수사서류도 아니죠. 따라서 이 313조 1항 본문에서는 전 2조 규정 이외의 것들로 이러한 것들은 서명날인 등을 전제로 이때의 요건은 작성자가 아니라 작성자와 진술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조문에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진술기재 서류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 지금 어디 보느냐 하면요. 블랙박스 3페이지 양가로 3번 보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첫 줄 보세요. 313조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해서 가로 부분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313조 2항이 됐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 내용이 포함한 문자뿐만이 아니라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 컴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요새는 서류 뭐 일기장 같은 것보다는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그걸 출력해가지고 하죠. 컴퓨터에 스스로 입력한 것도 진술서 형식인데 종래 법의 명문 규정이 없어가지고 판례 등이 뭐라고 하죠? 컴퓨터에서 출력한 스스로 작성한 것을 뭐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제 판례는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작성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지 네,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부인할 경우가 있겠죠? 부인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엔 색깔 있는 걸로 밑줄 쳐도 됩니다. 과학적 분석 효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노명선 교수가 검사 생활하다가 로스쿨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들 내년에 합격하면은 과학적 증거 방법 해가지고서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 책은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저도 해마다 업되는 거를 여러분이나 직접 구매를 하는데 거의 뭐 조금 지나면은 뭐 2월 말 되면은 아예 품절되다시피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뭐 혈액 검사라든지 DNA라든지 대표적으로 법에서 규정이 돼 있지 않지만 과학적 증거 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울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연수원 들어가서는 그거 갖고 또 공부를 할 텐데 꼭 그건 선택을 해서 들으세요. 그거가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검찰청에도 따로 있죠. 이런 관서가 그걸로 대신 증명할 수 있도록 뭐와 비슷한 건가요? 우리 2007년도 개정 시 개짜하면 2007년도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는 2007년도 개정은 뭐 전면 개정에 가깝다 할 정도로 140여 조문이 바뀐 겁니다. 영상 녹화물제도 들어오고 또는 도사자 증언 들어왔고 수사 과정의 기록 제도라든지 묵비권은 실질적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또 특이한 게 도입이 됐었죠? 영상 녹화물 제도가 도입됐죠? 영상 녹화물 뭐 그 밖에 객관적 방법 최근에 중요한 판례도 나오는데 영상 녹화물을 우리 법이 도입을 하면서 영상 녹화물의 적용 범위 또는 기능을
한정적으로 두 가지 용도에 한정해서 영상 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312조 2항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신조서 규정인데 피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르게 기재되어 있네요.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할 수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영상 녹화물 떠는 게 있을 때에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부인당할 때 또는 다툼이 있을 때 이때를 대비해 가지고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한테 미리 알려만 주면 돼요. 미리 알려주고 영상 녹화물 뜨면 됩니다. 뭐 참고인과 같이 사전 동의 등이 불필요해요. 미리 고지만 하면 이걸로 영상 녹화물로서 대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한 면으로 봐도 돼요. 진술서가 작성자가 내가 쓴 것 같지 않네. 오리발 내밀 수 있겠죠. 컴퓨터에서 출력한 거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술서 형식인데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디지털 포렌식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는 진술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이런 것들 사진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99.9% 이제 요 새로운 조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쉽게 이해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은 이거 나오고 저 열흘 전에도 어디 같이 가가지고 교수님 분들하고 몇 마디 했는데 연락이 왔길래 자기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공통회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당탕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년 정도 여러분 6월달 또 변시하시는 분 1월달까지 판례 나오기 쉽지 않지만은 6월달 보시는 사시에서는 요 부분 관련돼서 판례 등이 나올 소지도 큽니다. 기왕 나온 김에 영상 녹화물은 현행법상 이거 외에 또 어떤 용도로 도입이 돼 있었죠? 318조 2의 2항에 보면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 때 기억 환기용 용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용도로 영상 녹화물이 도입이 됐는데 이거의 버금간다기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금 디지털 포렌식 등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건대에 계신 손동건 교수나 이런 분들은 막 열도 받아 한 번도 제대로 공청회도 열리지 않고 검찰, 그러니까 쉽게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유죄자 필벌이라는 실제적 진실 발견만을 강조하는 입법이 너무 쉽게 통과가 됐다 해서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밑에 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다섯째 줄 콤마 다음에 보세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누세요. 일반적인 진술서가 디지털 포렌식 등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피고인 아닌 자예요. 피고인 아닌 자, 목격자라든지 피해자가 스스로 기재하는 심할서나 피해자 진술서 등이 있겠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여기서는 요건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도록 피고인 측에게. 그게 바로 밑줄 쳐도 돼요.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이게 바로 반대 신문이요. 반대 신문 기회가 부여되어야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밑에 줄 314조는 전문법칙의 보충 규정이라고 하죠. 예외 필요성과 특징 상태 증명이 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충 규정인데 거기에서도 서류 부분에 아까 봤던 괄호 부분이 포함되는 식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 재심이 또 나올 때가 됐죠. 사시다 변시 같은 경우요. 최근에 헌법재판소 우리 한정 소급표를 인정한 것은 합헌이다 하는 것도 나왔는데 지금 간통죄가 재심 청구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그죠? 옥소리 사건 이후 그때까지는 합헌 결정이 내렸어요. 간통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 얼마 전에 작년에 간통이 유행 결정 받았으니까 유죄 확정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하는데 당연히 무죄 판결을 하겠죠. 근데 동네에는 무죄 판결문을 공시하도록 돼 있었어요. 반드시. 근데 모르던 사람이 알 수도 있게 되죠. 저 자식 아니 간통범한 놈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제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이요.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0의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러한 자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식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세요. 올 1월 달에 또 개정이 됐었는데 이게 표시하세요. 양가로 2번이 사법시험에 2문으로 나온 거죠. 올해 재정신청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2007년도 개정법은 입법결단으로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공소제기 결정과 그 다음에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 즉 검사 불기소가 정당하다 해서 기각결정을 내리는데 종래 2007년도 개정법은 입법 취지상 고등법원 단심제하기 위해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건 기각결정이건 더 이상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3년 전에 헌재로부터 한전 위헌 결정을 받고 그것이 1월 6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올해 10점 배점으로 문제 2번에 2문으로 두 문 찾아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였는데 10점짜리니까 역사적 얘기도 좀 해야겠죠. 한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가지고서는 그런 얘기가. 네, 양가로 1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양가로 1번은 작년 여름에 이맘때쯤에 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요.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 이 블랙박스에도 있는데요. 뒤에 나가면 대여섯 줄 언급이 돼 있었어요. 우리 법 101조 옛날 국법에 보면은 101조에 보면은 1항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이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보통 뭐 문상이요. 그때 이 사건은 헌재에서 무죄됐던 거는 모친상을 당합니다.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이 아무리 재질이 좀 나쁜 범죄였는데 그래도 그 모친상 갔다 오도록 집행정지 결정 해고 감신을 두고 했는데 국법에는 사망에서는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도록 법에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는 오늘 중간에 재판에 대한 불법 방법 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한 불법 방법이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등이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법 방법을 우리가 상소라고 하죠. 항소, 상고하다. 근데 법원의 결정이니까 즉시항고로 아예 명문 규정을 뒀는데 즉시항고와 통상항고의 차이는 통상항고는 일단 법의 규정이 없어도 돼요. 근데 즉시항고는 405조 여러분 올해 썼었어야 돼요. 사실 봤던 분들은 주문해서 3일 이내에 제소하도록 기간을 제약하고 있고 특히 즉시항고로 다투게 되면 그 대상이 된 소송행위, 즉 재판이 집행이 정지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어도 검사가 막바로 즉시항고 들어가면 석방을 해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피고인은 결국 어머니 모친상을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위헌소송 들어갔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위헌 결정을 받고 올 1월 달에 삭제 처리가 된 겁니다. 작년 참 7월 31일 날. 이것도 한 5점 몇 점으로는 해 두시기 바래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이요. 이건 뭐 아시는 것들이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가로 부분 종범 선택형 변시하시는 분은 그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예 시효를 폐지하고 있죠.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 오래전에 벌써 한 7, 8년 전부터 뭐 성폭법이라든지 아척법 등에 의해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행 등은 거의 시효제도를 없앴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우리 형법까지도 도입이 됐다는 거에 의미가 커요. 이 육론 과정에서도 이걸 뭐 이렇게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뭐 살인죄는 뭐 종범이건 뭐건 간에 일단 시효제도 폐지해가지고 그놈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뭐 이런 가로 부분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상 문제 찍을 때에도 올해 봤듯이요. 재전 신청제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405조
415조 대항고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변시나 사시하시는 분들은 개정법 파트는 체크를 반드시 해두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는 공범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서는 약하겠습니다. 실제로 나올 때, 뭐 전문법칙 나가기 전에 또 필요하면 그때 4페이지, 5페이지를 보고, 워낙에 중요한 거고 표시는 해두세요. 4페이지 3번.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회 또는 법정회 진술을 하니까 동그라미 1번 검찰 자백, 그러니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312조 1항이냐 312조 4항이냐인데 지금 통설 실무 및 판례는 312조 4항 312조 1항에 피고인이 됐네. 당해 피고인만을 한정하지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공동피의자는 312조 4항에서 규율하는 검사 작성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 규정의 요건인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까지도 추가해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게 사법시험에 이번에 10점짜리 나왔고요. 동그라미 2번은 경찰 피신조서죠. 이거는 뭐 65년 동안 확고하게 내린 걸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지 공범에 대한 사경 피신조사라 해서 원진술자 공범이 내용 인정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 스스로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판례 명제 3번. 거기다도 표시하세요. 사법시험 올해 10점 배점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공범에 대한 문제는 저희 전문법칙과 보강법칙 끝나고 다시 이 부분 찾아와가지고서는 확인을 하고, 사례 연습에서도 이 부분들은 아주 자세히들 해놨으니까 그때 보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공범자에 대한 소송관계는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 어떤 식으로 변형되더라도 그냥 쉽게 남들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네, 6페이지 가겠습니다. 사법시험에서 그리고 변시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바가 있는데 수임판사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1번입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귀찮지만 판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장들. 이해하는데 뭐 굳이 판사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같은 경우는 5개 중에 찍으면 됩니다.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근데 주관식 논술형 또는 사례형은 여러분들이 여기 인풋된 걸 아웃풋팅 시켜가지고 써야 되죠. 제한된 시간. 그래서 키워드 같은 건 계속 서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가 뭐 쓸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팁이다 해가지고, 네,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 형태죠. 어떤 법원이 조금 아까도 봤듯이요. 법원이 구속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할 수 없죠. 이제는 삭제됐기 때문에 통상항고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례형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사례 묻는 설문 형태입니다. 자, 재판에 대한 불법방법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수준의 수업용으로만 맞게요. 첫 번째는 법원의 어떤 판결이 있겠죠.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은 익히 알다시피 상소제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항소, 상고요. 이건 별로 할 얘기 없고요. 또 법원의 결정이라는 재판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라는 재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시험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통상항고, 보통항고라고도 하고요. 또 즉시항고, 그 다음에 주운항고 해서 원칙적인 규정은 402조, 403조, 그 다음에 416조 등에 있는데 이 즉시항고는 일단 이거부터 접근하면요. 403조 보면은 오늘 집에 가면서 이 규정은 외우세요. 403조에 어떻게 돼 있죠? 법원의 관할 별로 안 중요하고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돼 있죠. 법원의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다툴 수 있다. 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그거 외에는 항고로서 다툴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통상 유무죄 등 실체와 무관한, 혐의와 무관한 절차적인 면에 대해서 법원이 한번 재판을 내리면, 법원이 결정을 하면은 법에서 며칠 이내, 3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그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보통 항고로도 다툴 수 없다는 거 수없이 여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예습을 하면은 쭉 몇 페이지 큐처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블랙박스 재판 파트의 준항고를 따로 준항고 부분을 따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부터냐 하면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요. 183 하나하나가 다 5점, 10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블랙박스 183 중간에 팁 했죠. 항고 등 불법 방법에 대한 판례 정리해가지고서는 법원에 무슨 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쫙 해놨는데 한번 쭉 스크린하고 오세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거 항고는 뭐냐? 이 즉시 항고하고의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는 법원의 관할이라든지 법원의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면에 관해서 법원이 한번 결정, 재판을 내리면은 더 이상 법의 규정이 없는 한 다툴 수 없도록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양자의 차이는 즉시 항고는 일단은 법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고 통상 즉시라고 붙은 이유는 법에 보면은 3일 이내에 다투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즉시 항고로 다투면 그 대상이 된 법원의 결정, 재판이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라진 101조 3항이 뭐라 그랬죠? 법원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즉시 항고로 다투면은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도 석방을 못하고 문상 못 가게. 그리고 즉시 항고에 대해서 다시 상급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집행이 구속 집행정지가 정지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근데 항고는 그러니까 반대로 접근하면 되죠. 402조에 보면은 뭐다? 제소기간에 제약이 없어요. 또 법문에 규정이 없어도요. 이익이 있는 한, 취소 등의 이익이 있는 한 제소기간에 제약 없이 다툴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법 방법을 통상항고, 보통항고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도 봤어요. 검사의 즉시항고가 지금은 위헌결정을 받고 지금은 삭제 처리가 됐죠. 삭제가 됐지만은 즉시항고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지금 이 즉시항고가 위헌결정으로 사라진 지금 해석론으로도 검사는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지만은 집행정지 효과 없는 보통항고로는 다툴 수 있고 보통항고로 다툴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 이놈 도주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상급법원에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다투는 게 보통항고인데 실효성이 없죠. 일단 석방해가지고 문상 갔다 오게 하면.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보통항고로는 아직도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아니라 그 법원 소속의 어떤 개개 법관이 내리는 재판을 통상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 방법은 없고요. 뭐 이의 신청 등 이런 방법으로 다툴 수는 있고 올해 여러분 사회법 시험에서도 법원의 증거 결정, 즉 증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불법 방법으로는 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또는 이의 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 증거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은 종국 판결을 기다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규 위반의 일반적 상소로서는 다툴 수 없는지 이 세 가지 불법 방법을 언급을 하고 전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416조에 보면은 준항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준항고의 주체는 그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에요. 재판장이나 그자로부터 명받은 수명법관에서 이분들은 뭐 어디 소속이냐 하면 일단 수소법원을 전제로 한 판사들, 수소법원을 전제로 한 판사들의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항고에 준해서 다툴 수 있다는 게 준항고고 준항고도 법의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니까 통상 즉시 항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이거는 법원에 대한 어떤 재판에 대한 불법 방법의 준항고가 있는데 이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구소재지 관할하는 재방법원 등에서 다투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 유사한 게 417조에 어떤 또 제도가 있죠.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주훈항고 제도가 또 있는데 417조는 네 가지를 그 사유로 들고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 그리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지금 도입이 됐죠. 참여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된 경우는 취소 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수사상 준항고 제도인데, 이 수사상 준항고 제도도 어떤 상급 법원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여기 서초동을 얘기할게요. 서초경찰서에 자기 의뢰인이 구금돼 있어요. 근데 피의자 신문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인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서초동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신 과정에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취소 변경을 구한다 하는 식으로 다투는 불복 방법이 준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급 법원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다시 6페이지 1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초 개념으로 수임판사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한자로 쓰면 좀 더 이해가 되기 쉬운데 수탁판사하고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수임판사는 저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일단 수임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서 어떤 직무를 갖다가 하도록 돼 있는 수서법원 이외의 관할 지방법원 판사를 칭하는데, 우리 입법자가 수임판사로서 법에 규정한 것들은 세 가지지만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각종 영장에 관여하는 판사요. 각종 영장 발부 등에 관여하는 판사. 그 다음에 증거보전에 관여하는 그런 판사를 우리가 수임판사 또는 영장전담판사라고 많이 들어보죠. 전임판사, 전담판사 이런 것들인데,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제기가 있으면 수서법원이 발생을 하죠. 그 법원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소재지 등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해서 지방법원에 소속해 있는 판사가, 검사가 뭐 영장 청구하죠. 구속영장이나 압수영장,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관여하는 판사가 수서법원 외의 판사입니다. 그리고 증거보전 184조하고 221조 2, 미리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공소제기 전이건 공소제기 후건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검사라든지 피해자 측이 수임판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지 증인신문 해달라 하는 제도가 증거보전제도인데, 거기에 관여하는 판사도 수서법원 외의 판사입니다. 그 두 가지만 체크를 해두세요.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사법시험에서 나온 건 2016년도에 제가 미쳤어요. 12월 18일자 론스타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ING죠. 론스타 영국 모기업이 대래 우리나라한테 너무 세금 포탈 너무 액수가 많다 해가지고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대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명했더냐면 90년대 말에 우리 외환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럴 때 헐값으로 외환은행 등을 갖다가 매각 등하고 했던 그런 세계적인 어떤 다국적 기업인데, 여기서 어떤 비리 등이 있어가지고 검찰에서 론스타 소속 한국 사장 유모 씨라고 있었어요. 이분을 구속 수사하고 싶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하면 누가 담당한다? 관할 지방법원 판사예요. 간단히 이제 수임판사라고 할게요. 수서법원 A판사가 판단해가지고 영장 발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지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발부 결정이 아니라. 이 유사장 소재지가 확실하고 또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니까는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증거인멸 염려 등 없고 도주 염려 없다고 했는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유유히 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난리가 난 거죠. 자기네들은 구속 수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검사의 어떤 소송행위인 법원이 근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한 겁니다. 어떤 방법? 이것들이요. 이걸로 불복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논거는 딱 하나만 알고 수임 판사라는 것만 알면 돼요. 수서법원 외의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결정이기 때문에 자 402조 여러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402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조문이 법원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을 좁게 해석을 해서 수서법원으로 좁게 봤어요. 이 론스타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수서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 다툴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수서법원 외의 지방법원 판사니까 뭘로 다툴 수 없다? 항고로 다툴 수 없고 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즉시 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지 검사 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그렇다면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없는지 이건 당연히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없죠. 자,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즉시 항고로도 다툴 수 없고 그럼 준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지까지가 문제가 됐는데 조금 아까 봤듯이 416조에 보면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 간의 일정한 구금 등 처분에 대해서 항고에 준해서 다툴 수 있다 하는데 재판장은 뭐죠? 수명법 간은 수서법원을 전제로 한 판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항고로도 다툴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검사 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툴 수 없고 굳이 구속수사를 계속 하고 싶을 때에는 보강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임료, 소명자를 다시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뭐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청구하는 일정한 텀이 있겠죠? 기각 결정을 하고 다시 소명자로 보강수사 통해서 확보해가지고 다시 영장 청구 들어갈 때는 하루 이틀 그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시험에 이듬해 2007년도 6월 달에 덜커덕 나왔어요. 저는 이 판례가 나오고 다음 날인가 판례 속보가 메일로 와가지고 수업 중이었어요. 그때 이순환인가 12월 달에 하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하면서까지 강조를 했는데 다행히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교수님들 교과서라든지 안 실린 상태고 뭐 몇 년에 한 번 업이 되니까 그죠? 아주 중요했던 거로서 기억이 납니다. 핵심은 기초 개념이에요. 이 영장 관여하는 판사는 공수제기 후에도 수서법원 외의 지방법원 판사인데 402조 법원의 결정을 우리 판례는 론스타 사건에서 수서법원으로 쫓겨받고 법의 규정도 없으니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혹 준항고 416조 1항의 재판장 수명법관은 뭐를 전제로 수서법원을 전제로 한 판사들이니까는 준항고로 또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재판은 402조 규정에 의해서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 이 법원 옆에다가 수서라고 더 추가시키세요. 수서법원의 결정에 해당치 않고 또 416조 1항 준항고죠. 준항고 대상이 되는 재판장 수명법관, 재판장 수명법관도 수서법원을 전제로 한 구성원들이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여기에서는 402조 보통항고 또 셋째줄 준항고 다툴 수 없다 했지만 즉시항고는 당연히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로도 다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밑에 손가락 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검사 영장 청구에 대한 지법판사 기각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등 현행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고 계속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은 새로운 구속사유 등을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사이에 도망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었습니다. 입법론 보세요.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제도, 영장 항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네, 다른 외국에는 어떤 경우는 영장이 쉽게 발부되고 어떤 경우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들쭉날쭉한 구속사유 등과 관련해서는 만일에 항고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영장 항고제도가 대법원 판례가 축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경우는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도 영장 항고제도는 입법론으로서 도입을 갖다가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마지막 보세요. 손가락. 증거부정 청구 기각 결정 누가 하는 거죠 이것도?
수서법원 외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거죠. 만일에 이게 타당하다, 조금 아까 봤던 론스타 사건의 그런 판례 법리가 타당하다면 예,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누가 수임 판사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항고 등 불법을 허용해서는 안 돼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지적을 받아요. 증거보전은 184조는 특히 누구를 위한 제도냐 하면은 무기가 열악한 피의자, 피고인 측을 위한 제도예요. 자기가 유리한 증거를 공권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리 공판 기일 전에 거기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를 개입시켜서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해달라든지 또는 알리바이 입증해 줄 사람을 증인신문해달라 하는 제도인데 본래적 피의자 측을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옛날 론스타 사건과 마찬가지로 종래 확고한 판례는 이런 형식 논리에 빠져가지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항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본래적 피의자를 위한 제도를 무시하고 있다 하는 십자파를 맞다가 2007년도 개정 시에 184조에서 사항이 신설이 돼가지고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로 다툴 수 있도록 입법으로서 비판점을 수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우리 판례가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특히 보통 항고로서는 그죠? 입법론상 해석론은 안 되면 입법론상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케이스는 읽어보시면 되죠? 네,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례집에도 있어요. 저기 체포 구속 파트에 구속영장 그때 볼 텐데 거의 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관할과 제적 깊이 간단히 보고 네, 피고인, 변호인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